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행복해할 신혼 때 남편의 끔찍한 비밀을 알아버린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듯 저도 남편과의 행복한 미래만을 꿈꿔왔는데요. 결혼한 지 10일 만에 그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답니다. 이게 다 저를 속인 남편 때문이에요.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보단 할머니랑 지냈던 기억이 더 많았어요. 저희 아빤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하셨고 엄마도 직장에 다니느라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계시던 할머니가 저희 가족과 같이 살면서 저와 남동생을 돌봐주셨답니다. 저는 부모님보단 할머니를 더 많이 따랐는데 그랬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저희 아빠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내. 주폭이 있어 술만 마시면 저희 가족을 괴롭혔거든요.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저랑 남동생은 공포에 떨었어요. 아빠가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이 아이 버릇없는 것들아, 아빠가 집에 왔으면 퍼뜩 튀어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너희들도 엄마처럼 나한테 뒤지게 맞고 싶어? 얼른 나와, 당장 안 튀어나와. 여보 진짜 왜 그래? 어머니까지 계신 데서 꼭 이래야겠어? 술 마셨으면 진상 부리지 말고 발 씻고 잠이나 자. 괜히 가만히 있는 아랑 애들 괴롭히지 말고. 이게 돌았나? 어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어. 야 김도현, 김도진, 너희들 이렇게 아빠를 무시한다 이거지? 아주 오늘 한번 나한테 혼구녕 나볼래? 아빤 덜덜 떨고 있는 저희 당장이라도 때릴 듯한 기세로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두 팔을 벌리고 아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이 못난 놈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식들을 건드려? 그럴 거면 차라리 날 때려라. 우리 애분 손주들 건드리지 말고 이 나이든 날 때리라고. 어머니 비키세요. 말 안 듣는 것들은 잡아 족쇄화 된다고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널 그리 키웠냐? 돌아가 심리의 빛도 너한테 손찌검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못된 짓을 배운 게야?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만우. 자식들한테 못된 짓 하는 꼴은 내가 절대 못 본다. 차라리 날 때려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아빤 차마 할머니한텐 손을 대지 못하겠는지. 할머니가 막아서면 그제야 못된 행동을 멈추더군요. 그래서 우리한텐 할머니가 구세주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빤 그렇게 난리를 치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골아 떨어지곤 했는데 다음날 술만 깨면 엄마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술김에 또 못된 짓을 저질렀나 봐. 나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럴게. 애들한테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고 약속할게. 애들한테도 못난 모습만 보여서 너무 미안해. 하지만 하고 난 그 술버릇이 어디 가나요? 술을 끊지 않는 이상 그 버릇을 끊긴 힘들겠죠. 그 이후에도 종종 아빠가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나서서 절 지켜주시곤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전 할머니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건 부모님이었지만 저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준 건 할머니였거든요.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 수업 때도 엄마 대신에 할머니가 와주셨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꽃다발을 사들고 와준 건 바로 할머니였어요. 엄마, 아빤 바빠서 제 생일도 잘 못 챙겨주셨는데 할머니만큼은 케이크까지 사다가 제 생일을 챙겨주시더라고요. 도연아 생일 축하한다. 애들은 미역국보단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한번 사봤는데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자 어서 초 한번 풀어보렴. 에이 할머니 초를 그냥 불라고 하면 어떡해요? 노래라도 불러주셔야죠. 그래 노래 불러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후 물어봐 후. 노래가 끝난 후 제가 초록 후하고 불자 할머니가 손뼉까지 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랑 남동생이 밝게 웃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할머니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빠가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다 가니 너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여기서 술을 더 먹었다간 몇 년 못 살고 죽을 거라는 의사의 경고까지 받은 상태였죠.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가 아발 안 쳐두고 크게 꾸중을 하셨어요. 야, 이 못된 놈아,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술을 작작 마셨어야지. 술을 물처럼 마시니 몸이 안 상하고 배기겠니? 너 내 마누라 가부 만들고 애들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술 끊어라. 너와 앞으로 술 마시는 거 한 번만 내 눈앞에 보이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너 같은 놈의 내비 자격도 없어. 그러자 아빠는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어머니 저 진짜로 술 끊을 거예요. 여태까지 술 끊는다는 얘기를 입이 마르도록 하고 또 했었는데 제가 너무 못난 놈이라 그 말을 여태까지 못 지켰네요. 술 먹고 가족들 괴롭히기나 하고 저는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저 같은 놈은 여태까지 이혼 안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라고요. 알긴 하네. 우리 며느리가 착해서 너 같은 걸 아직도 데리고 사는 거지. 나였으면 진작에 다리 밑에 갖다 버렸어. 너 그동안 내 마누라랑 애들한테 상처 준 거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이 너만 보면 벌벌 떨고 말도 섞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너 앞으로 술 끊는 건 당연한 거고 평생 네 처자식한테 잘하겠다고 약속해 난 죄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평생 가족들한테 사죄하며 살라고. 알겠어? 네. 그럴게요. 가족들한테 지은 죄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요.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나 이번엔 진짜로 술 끊겠다는 약속 지킬게.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믿어주라. 그리고 도연아, 도진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다정하고 듬직한 아빠가 되었어야 하는데 너희한테 괴물같이 무서운 모습만 보여줬구나. 이 아빠가 믿겠지만 앞으로 잘할 테니까 조금만 지켜봐도 다른 집 아빠들처럼 다져가고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할게. 아빤 평소에도 술이 깨면 저희 남매 엄마한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사과가 정말 진정성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아빤 그 후로 기적처럼 술을 끊고 저희한테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하셨어요. 이제야 다른 집처럼 평범한 아빠로 돌아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전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지냈던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할머니와 제 일 사이가 좋았어요. 대학에 가고 나선 할머니 모시고 제가 다니는 대학 캠퍼스 구경도 시켜드렸답니다. 넓은 캠퍼스를 천천히 걷다 보니 할머니가 신기한지 여기저기 둘러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 땐 대학이라는 건 구경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걸 보니 확실히 세상이 좋아지긴 좋아졌나 보구나. 아이고, 파릇파릇한 20대 초반들이라 그런지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게 너무 보기가 좋네. 이렇게 구경만 하는데도 그 젊은 기운이 나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다. 할머니, 우리 학교 좋죠? 제가 이렇게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 어릴 때 많이 돌봐주셨잖아요. 만약에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우리 엄마도 못 참고 아빠랑 이혼하고 저랑 두진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자랐을걸요. 아이고, 우리 손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당연히 내 손주들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지. 그래도 이렇게 나이 먹어서 좋은 구경도 하고 내가 손주 잘 키우긴 잘 키웠어. 어릴 땐 저랑 동생이 웃는 걸 보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는데 성인이 된 지금은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는 걸 보고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얼른 졸업하고 취업해서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년 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했을 때 월급 받은 걸 모아 할머니랑 같이 국내 여행도 짧게 다녀오고 선물도 많이 사드렸답니다. 할머니랑 추억도 남기고 싶어서 예쁜 옷을 입고 사진관에서 둘이 사진을 찍은 적도 있었어요. 할머니, 웃어요. 웃어. 그렇게 굳어 계시면 어떡해요. 누가 보면 찍기 싫은데 억지로 찍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에이, 내가 사진 찍는 게 영어 어색해서 말이야. 그럼 우리 예쁜 도현이처럼 나도 활짝 웃어볼까? 저는 그때 찍은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답니다. 저한텐 할머니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결혼도 안 하고 할머니랑 평생 같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실 순 없더라고요. 예전부터 알던 지병이 심해지면서 점점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편찮아지시더니 결국 제가 32살 때 80대 초반의 나이로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저는 너무 큰 슬픔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할머니 제발 가지 마요. 나 할머니 호강시켜드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저는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매일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이불을 끌어안고 매일 할머니의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엄만 그런 제가 걱정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연아 할머니가 쓰시던 이불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야? 이제 할머니 편하게 보내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맨날 울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그러니까 그 이불에 그만 집착하고 공공이 주렴 할머니 유품들이랑 같이 정리해야 될 거 아니니 싫어.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할머니 냄새 기억할 수 있단 말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한순간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이 입을 절대 안 버릴 거야. 난 우리 할머니 절대로 못 떠나보낸단 말이야. 할머니가 너무 그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 이불에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와 같이 찍었던 사진도 수시로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 할머니랑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이제 다신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불에 대한 집착은 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답니다. 그러던 와중 친한 친구가 가끔 양로원에 봉사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양로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비록 제 할머니는 아니지만 거기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주기적으로 양로원을 방문해서 청소도 하고 이불도 털며 자비를 도왔답니다.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랑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말동무가 되어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이 있었답니다. 평소처럼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친숙이 왔구나. 우리 예쁜 진숙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야 왔니?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목 빠지는 줄 알았다. 근데 진숙이요. 저는 갑자기 절 진숙이라고 부르는 그 할머니를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진숙이가 아니라 도연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보다 오래 봉사를 했던 봉사자분이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현 씨 그냥 맞춰드려. 이 할머니 따님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 치매에 걸리신 후부터 딸이 죽은 걸 잊어버리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오면 딸인 줄 착각하셔. 굳이 아니라는 거 얘기해서 마음 아프게 해드릴 필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전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가 진짜 딸인 척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 이제 왔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 거죠? 우리 엄마 오랜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예쁘시네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붙잡고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보단 네가 훨씬 더 예쁘지. 눈도 또 동그랗고 코도 오똑하고 피부도 이렇게 나 곱잖아. 진수가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동안 뭐 하면서 지낸 게야? 엄만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꿈에서라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니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저도 당연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죠. 그런데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저 미워하지 않을 거죠? 엄마 예쁜다. 진숙이 이렇게 엄마 보러 왔잖아요. 그래, 너무 고맙다. 오랜만에 널 보니까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아참, 내가 너 주려고 놔둔 게 있었는데 어디 보자. 자, 너 사탕 좋아하자. 너 많이 먹으면 이 썩으니까 한 개만 먹고 양치 꼭 해야 한다. 알겠지? 할머닌 주머니를 뒤지시더니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어요.
손을 열어보니 하도 만지작거려서 포장이 꾸깃꾸깃해진 알사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 걸 겨우겨우 참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양로원에 더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쓸쓸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을 휠체어에 태워 양로원 앞 공원을 산책시켜 드리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가씨 덕에 이렇게 코에 바람도 새보고 너무 좋네. 그런데 우리 아가씨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야 왜요? 소개해 주시게요. 나한테 키도 크고 훤칠한 손주가 하나 있거든. 나이도 아가씨랑 몇 살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아가씨가 우리 손주짝이 된다면 정말 좋겠구먼아요. 키도 크고 훤칠한 손주면 저한테 소개시켜주기 아까우실 것 같은데요. 아깝기나 아가씨가 더 아깝지? 그런데 소개시켜주고 싶어도 그놈의 손주가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손주랑 연락이 안 되세요. 다음에 자식분 오실 때 손주도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 되죠. 데리고 김무순네 아들내미 나랑 인연 끊고 연락 안 된 지 오래됐고 딸내미들도 아이 날 나 몰라라 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살지. 내가 자식을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 배에 망덕한 놈들이 내가 늙고 병드니까 이렇게 버리고 갔어.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내는 양반들도 거의 다 나랑 비슷해. 그래도 아가씨처럼 착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와서 마을 동무라도 해주니까 그나마 살맛이 나는구먼. 내 자식들도 아가씨처럼 찾겠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 각자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씩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서 더욱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활동을 다니던 중에 언젠가부터 자주 마주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처음엔 그냥 가볍게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답니다. 그런데 134번 정도 마주쳤을 때 저한테 캔커플 하나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덥죠?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봉사활동 얼마나 다니셨어요? 아, 저는 13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은요? 저도 이제 한 2년 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그 후 저는 그 남자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밥도 한 끼 먹으며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해진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답니다. 남편은 동업자랑 같이 AI 개발 관련한 벤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같이 밥을 먹기로 해서 남편 차를 타게 되었는데 2억 원도 넘는 비싼 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우와 차가 너무 좋네요. 이거 엄청 비싼 차 아니에요? TV에서만 보던 차인데 사실 이게 예전부터 제 꿈의 차였거든요. 저도 옛날엔 1,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서요. 확실히 업무 미팅을 가더라도 허름한 차를 탈 때보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닐 때 저에 대한 신용이나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업 때문에 회사 차량으로 구매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젊은 나이에 이만큼 성공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후 저는 남편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어느새 말도 편하게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현 씨, 나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나 고아야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만 도망가서 한 번도 날 안 찾아왔거든.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 손에 쭉 자랐어. 그런데 나 대학생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느낌이 들더라. 남들한테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나한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말 괴로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양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야. 나 좀 애 같지? 세상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양놈 봉사라니 내가 생각해도 참 어린애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랑 상황이 너무 비슷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애 같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재우 씨,
사실 나도 재우 씨랑 같은 이유로 양놈 봉사를 시작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살아계시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날 키워주셨거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 그런데 나랑 똑같은 이유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건가? 남편 가정 그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이 잘 맞았어요. 심지어 음식 취향까지도 비슷했죠. 그 정도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만 써는 줄 알았는데 오래되고 허름한 식당에서 청국장을 먹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씀씀이가 해프지 않으면 이 좋아 보였어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대패 삼겹살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고기를 굽고 있길래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우 씨 진짜 신기하지 않아? 나도 두꺼운 삼겹살보단 대패 삼겹살을 더 좋아하거든. 그런데 재우 씨도 대패 삼겹살을 더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 둘이 진짜 천생연분인가 봐. 원래 대패 삼겹살 먹을 때 김치도 같이 구워줘야 더 맛있는 거 알지? 내가 불판에 김치 올릴 테니까 이것도 우리 같이 구워서 먹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김치를 불판 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름이 확 튀더니 제 옷에 묻고 말았습니다. 도현 씨 괜찮아? 아이 그러게 나한테 구워달라고 얘기하지? 아우 옷에 그렇게 묻어서 어떻게 자 앞치마 받아. 그리고 고기랑 김치 내가 골 테니까 도현 씨는 기름 안 튀는 쪽에 앉아 있어. 피부도 이렇게 고운데 기름 튀면 안 되잖아. 남편은 기름이 잘 튀는 자리에 자기가 앉더니 혼자서 고기랑 김치를 다 굽더군요. 정말 저한텐 다정하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매달 월급의 몇 프로씩 양로원에 후원도 한다고 하더군요. 잘 버는 사람이 남들을 위해서 나눈다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또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서 홍대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보다 지하철이 더 빠르고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대 입구역에 내려서 밖으로 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작은 바구니 하나를 앞에 놓고 엎드려서 국어를 하고 계시더군요. 옆엔 손주처럼 보이는 어린아이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멈칫하더니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20만 원을 떡하니 꺼내 그 바구니에 내려놓지 뭐예요? 남편을 쭈그려 앉아서 그 꼬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꼬마야 할아버지하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알겠지? 그리고 할아버지 지금 날이 추운데 어린애까지 데리고 이렇게 계시면 감기 걸려요. 얼른 아이 데리고 들어가세요. 이 돈으로 따뜻한 밥이라도 사 드시고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인 감격한 얼굴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좋게 쓰시니 꼭 복 받으실 겁니다. 남편을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길에서 만난 지 10개월쯤 됐을 때 저희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이후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자꾸만 먹을 걸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건 기본이었고 저랑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도 자꾸 부모님을 부르자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 저 도연 씨랑 같이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제가 보모시라도 한번 사드릴게요. 아유. 둘이서 오붓하게 돼 있다 하지 왜 자꾸 날 불러놔도 눈치가 있지? 젊은 애들 데이트하는데 끼어서 뭐해 에이? 제가 장모님이랑 같이 셋이서 데이트하고 싶어서 그래요. 백화점에 나온 김에 요 근처에 있는 맛집에서 밥도 먹고 가면 좋잖아요. 장모님 평생 바쁘게 직장 다니시느라 여가생활 한번 제대로 못 즐겨보셨다고 들었는데 이참에 예비 사이랑 쇼핑도 하면서 즐기시면 되죠. 아이고 그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또 안 나갈 수가 있나?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게 내가 얼른 준비하고 나갈게.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도 운동할 겸 같이 배드민턴을 치자고 하거나 같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저희 아빠가 술을 끊으신 후 차를 즐겨 드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도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하루는 저희 아빠가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우릴 너무 챙기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자네도 힘드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까지 안 해도 우린 자네를 충분히 좋아하니까.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요, 아버님도 알고 계시지만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돌아가셔서 가족도 하나 없는 고아잖아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보현 씨가 조금 부럽기도 해요. 저는 부모님이랑 이런 시간을 못 보내봤거든요. 하지만 부담스러우시다면 제가 자제하도록 할게요. 가족이 갖고 싶은 제 욕심에 아버님을 조금 불편하게 해드렸나 봐요. 그러자 저희 아빤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불편하긴 난 오히려 자네가 부담스러울까 봐 얘기한 거야. 그런데 자네 사람은 누구나 다 고아가 되는 거라네. 다만 자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그렇게 됐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우리가 자네 부모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줄 걸세. 아니,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네님이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게. 아빠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감동했는지 순식간에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그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요. 앞으로 도현 씨한테도 잘하고 가족들한테도 정말 잘할게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남편이 울자 아빠가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까지 가슴이 찡해졌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가족이랑 계속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동생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나, 나 어제 예비 매형이랑 만난 거 알지? 그런데 예비 매형이 나보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면서 용돈을 글쎄 100만 원이나 주더라. 나 이거 받아도 되는 거 맞아? 너무 큰 돈이라 누나한테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남동생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당시 제 남동생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하느라 백수 상태였거든요. 남편한테 왜 그렇게 큰 돈을 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주머니라도 두둑해야 마음이 든든하지. 그리고 어차피 처남도 내 가족인데 100만 원이 뭐 대수야? 그 정도는 줄 수도 있는 거지? 어쩜 그렇게 저희 가족을 챙기는지 정말 둘도 없이 좋은 남편감이었어요. 결국 나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4박 5일의 신혼여행을 갔다 왔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제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무참히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며칠 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내 생에 이런 행복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죠. 하지만 며칠 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출근. 저녁까지만 해도 연락이 되었던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죠. 그런데 연애 때도 가끔 회사가 너무 바쁠 땐 회사에서 밤을 샐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랬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오전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바빠서 회사에서 밤을 샌다고 해도 다음날까지 연락 한 통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엄청 화났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연락해. 만약에 오늘 저녁까지도 연락 없으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각오해. 알았어. 그 일 때문에 전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저도 직장인이니 출근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전 식판에 밥을 떠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이 간 직장 동료는 점심 메뉴를 보고 신이 났더라고요. 우와, 오늘 제육볶음이네. 내가 많이 먹으려고 잔뜩 떠왔지?
어우, 맛있겠다. 그렇게 직장 동료와 함께 한술 뜨고 있는데 주위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욕을 한마디씩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저 나쁜 것들 저런 놈들은 평생 감방에 쳐넣어야 돼? 그러니까 말이야 저런 놈들 때문에 어디 무서워서 주식이나 하겠어? 저런 것들이 서민들 꼬셔서 사람들 등쳐먹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직장 동료가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유 또 주식 리딩과 사기인가 보네. 하여튼 우리나라의 나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어? 주식 리딩 방사기 안 그래도 요새 뉴스에 그런 게 많이 뜨더라. 도대체 그게 뭐야? 도현신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는구나. 아니 주식 리딩방이라고 자기네들만 아는 고급 정보를 준다면서 단체 채팅방에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 있거든. 거기에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주는 정보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조작을 하고 사람들한테 수수료 명목으로 계속 입금을 요구하면서 사기치는 거야. 내 친구의 지인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돈 꽤나 잃었다더라고. 어머, 그런 게 다 있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직장 동료랑 대화를 마치고 다시 TV를 쳐다봤는데 경찰이 그 사기꾼들을 급습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경찰입니다. 그거 만지지 말고 무릎 꿇으세요. 만지지 마시라고요. 순간 전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TV 속에서 경찰의 급습에 놀라 당황하고 있는 사기꾼들 중 한 명의 모습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말도 안 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끔찍하게도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입고 있는 옷도 며칠 전에 제가 사준 거였고 체형도 저희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모자이크가 되어 있긴 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 윤곽이 틀림없이 제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어도 결혼해서 같이 사는 제 남편을 어찌 몰라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만 숟가락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직장 동료는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묻더군요. 도연 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그게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나? 속이 갑자기 안 좋아서 나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천천히 먹고 와.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큰 충격에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회사에 반차를 쓰고 뉴스에 소개된 경찰서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제발 제가 잘못 본 것이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경찰서에서 마주친 사람은 제 남편이 맞더군요. 5명 정도가 같이 운영하면서 투자한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다는데 그 금액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얘길 들어보니 모든 증거가 확실해서 곧 구치소로 넘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믿었던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니 저는 그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간 이후에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보니까 그동안 속았다는 생각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여태까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기를 치는 범죄자일 수가 있냐고. 얘기 들어보니까 피해 금액이 100억도 넘는다며 도대체 몇 명한테 돈을 뜯어내야 그 큰 금액이 나오는 거야? 100억이 누구 집게 이름도 아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자 남편은 비굴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미안해 여보, 나 돈 많이 벌어서 당신이랑 잘 사고 싶어서 그랬어? 당신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지금 장난해.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사기쳐서 그 큰 돈을 벌어오라고 했어. 나 당신이 돈 잘 벌어서 좋아한 거 아니야? 나랑 성격이랑 취향도 잘 맞고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 줄 아는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한 거라고. 게다가 우리 가족한테도 너무 잘하길래 당신이랑 평생 행복한 가족 꾸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알던 당신 이런 사기꾼이었어? 설마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됐던 게 이것 때문이었니? 맞아. 경찰이 잠복 수사하다가 급습하는 바람에 당신한테 미처 연락을 못했어. 그런데 당신이 뭔지 알고 이렇게 찾아올 줄은 나도 몰랐어. 이렇게 못난 걸 보여줘서 너무 미안해.
나도 지금 이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세상에. 열흘 전에 결혼한 내 남편이 떡하니 뉴스에 범죄자로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나 진짜 밥 먹다가 너무 놀라서 어제 먹은 것까지 다 올라올 뻔했어. 어떻게 뒤에서 그런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뻔뻔하게 좋은 사람인 척을 해. 너 지금 다니는 회사도 설마 가짜니 동업자랑. AI 개발하는 벤처 회사라며 그것도 나한테 사기친 거였어? 그래, 그것도 가짜야. 그럼 어떻게 그렇다고 당신한테 사실대로 얘기할 순 없잖아. 내가 주식 리딩방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는 거 알면 당신이 나랑 결혼을 했겠어? 나도 당신이랑 잘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나 당신에 대한 마음은 정말 진심이란 말이야. 내가 전에 말했지?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나 키워주신 것 때문에 너무 그리워서 양놈 봉사도 하게 되었다고. 나 그것도 정말 진심이었어. 내가 이번에만 당신 속인 거지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이었다고. 나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라도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래? 너 양로원에 매달 얼마씩 후원하고 그랬지? 그런데 네가 그렇게 후원한 그 돈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가로챈 돈이잖아. 어려운 사람 돕는답시고 다른 사람한테서 갈취한 돈으로 후원하는 게 잘한 일이니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내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돈 뜯기고 땅을 치며 울고 있을 건 생각도 안 하냐고? 네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하고 다닐 때 너한테 속아서 전 재산 뜯긴 사람들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걸? 다른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만 잘 살려고 그랬어? 저는 울분에 차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더군요. 나한텐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원래 우리나란 사기꾼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고 정당하게 일해봤자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운 세상인 거 몰라. 게다가 내가 부모가 있어 아니면 백이 있어? 가족도 하나 없고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겠어? 당신은 이해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텐 이게 최선이었단 말이야. 최선 좋아하시네 그럼. 너처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냐? 누군 돈 쉽게 안 벌고 싶어서 안 보는 줄 알아? 너네 패거리 가는 그런 집들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되니까 안 하는 것뿐이야. 나도 물론 나쁜 짓인 건 알아. 그래서 이번까지만 하고 손 털려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재수없게 들킬 줄 몰랐단 말이야. 이번에 들키지만 않았어도 봉 왕창 벌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한 건지 나도 억울해 죽겠다고. 뭐 그래 남의 피눈물 쪽쪽 빨아먹어 놓고 억울하단 소리가 나와. 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넌 너한테 피해 입은 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나랑 우리 가족같이 능멸한 거야? 난 너 같은 놈이랑은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끝내. 너처럼 서민들 등쳐먹는 기생충 같은 거랑은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고.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애원하며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전 그 모습을 외면한 채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100억대도 넘는 사기를 저지른 그놈하곤 절대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 남편은 결국 구속이 되어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공범들도 다 같이 구속이 된 건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봉사하면서 뜻깊은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고 남편과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일 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헤어질 수 있었지만 상처받은 제 마음은 어떡하나요? 저희 가족.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일 힘든 건 저일 거라며 다들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친정에 가서 저도 모르게 울었는데 엄마가 절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연아, 많이 힘들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남편한테 그런 끔찍한 본 모습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니? 나도 그렇게 착하던 사이가 그런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고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놈이랑 행복한 미를 꿈꾸던 오죽하겠니?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그놈이 그런 사람일 줄 전혀 몰랐어. 결혼하기 전에 낌새라도 보였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텐데 항상 나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 당연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나 앞으로 우리 가족 말곤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 그놈 때문에 세상 살기가 너무 무서워졌다고. 보연아, 그건 그놈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세상엔 그런 놈보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잘못 걸렸을 뿐이야. 작정을 하고 속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겠니? 내가 놓여서도 그놈이 나쁜 인간이라는 것 절대 알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힘내려. 문아 너한텐 우리 가족이 있잖니? 재수없게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딴 놈은 그냥 잊어버려. 넌 그런 놈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애자 너.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아빠도 한마디 하시더군요. 어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평범한 서민들한테 사기쳐서 그렇게 큰 돈을 뜯어내. 내가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온다. 하도 우리한테 잘하길래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그런 썩을 놈의 자식이었다니. 물론 나도 소싯적에 우리 가족들한테 잘못 많이 했지만 적어도 반성은 하고 살고 있는데 그놈은 이 얘기를 들어보니 반성도 하나하나는 것 같구나.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딜 재수 없게 걸렸다는 소리를 해. 맞아 아빠. 나도 진짜 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지라. 너 매형이 그딴 쓰레기 자식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나한테 준 용돈도 그냥 도로 돌려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더럽게 번 돈이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매형이 통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누난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 누나한테 평생 잘해준다고 해놓고선 뒤에서 그딴 범죄를 저질러 그래놓고 징역 3년 6개월이 뭐야? 36년은 살다 와야지. 그래, 우리 아들이 말 1번 잘했다. 그놈한테 돈 뜯긴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있을 텐데 3년 6개월 있다가 다시 사회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됐냐? 나 그놈 출소하고 나서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얼굴을 뭉개버릴 거라고? 아빤 그렇게 말하며 씩씩대셨어요. 온 가족이 전 남편한테 배신당한 충격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전 가족들이 계속 전 남편을 욕하며 제 편을 들어줘서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 그 일이 있었을 땐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당했다는 생각에 자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제 잘못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작정하고 속이는데 안 넘어갈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병원을 다니며 한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범죄를 저지른 걸 빼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저희 가족한테도 참 잘했던 사람인데 한번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집트 속담 중에 뱀은 껍질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사기꾼은 본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그렇게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다음번엔 어떤 짓을 저지를지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저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저와 가족들한테 잘해줬다지만 그 마음이 영원할까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기치면서 쉽게 돈을 벌고 점점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 때문에 좋은 일을 했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남을 등쳐먹는 그 더러운 본성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차라리 결혼한 지 10일 만에 그놈의 본성이 만천에 드러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그런 쓰레기 자식인지도 모르고 평생 같이 살았을 거 아닌가요?
제가 누리는 그 행복이 누군가의 피눈물에서 온 거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전 이번에 인생 공부 지독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요. 이제 어느 정도 회복도 되었으니 조만간 양로원 봉사도 다시 할 생각입니다. 그때 전 남편 일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서 한동안 못 갔었거든요. 아마 자주 오던 제가 갑자기 오지 않아 서운해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다녀와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